파리를 결정적으로 예술의 수도로 자리 잡게 해준 유파가 1870년대 파리에서 탄생합니다. 최후의 국제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파로 불리는 인상파의 등장이죠. 인상파는 1874년 모네가 주도한 첫 번째 인상파 전시를 통해서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이 인상파 전시의 리더는 단연 모네였고 그들의 멘토로는 마네가 있었습니다. 모네는 이 인상파전을 개최하고 또 인상파전을 유지하면서 여러 동료들도 만나고 또 때로는 그 동료들과 싸우기도 하고 결국은 드가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1880년대 인상파전을 더 이상 인상파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상파에서 모네를 가장 믿어주고 모네의 힘이 되어주었던 인물은 모네보다 한 살 어린 동년배 화가 르누아르입니다. 모네와 르누아르는 인상파에 대한 어떤 세간의 몰이해, 비평,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둘이서 굳세게 작업을 해나가는데, 르누아르가 보낸 편지를 보면 모네와 나는 즐겁게 작업하고 있어. 가끔 물감이 떨어져서 곤란을 겪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네와 르누아르가 센강에 있는 라 그르누이에르라는 유원지에서 그린 거의 동일한 구도의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네가 그린 라 그르누이에르, 그리고 동일한 주제를 르누아르가 그린 작품입니다. 두 작품은 사실 거의 엇비슷하죠. 그러나 미묘하게 다릅니다. 모네의 그림은 사람이나 유원지보다 자연, 특히 물결이 훨씬 더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상파라는 유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의 모습을 화가 자신의 주관적 감각으로 포착해서 캔버스에 옮기는 유파입니다. 특히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가 사물이나 사람에 와닿을 때의 그 주관적인 감각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상파의 목표였는데, 모네는 그 중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주제, 물결이라는 주제를 자기의 필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늘 모네의 그림에서는 강이나 연못이나 바다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등장해요. 이 강과 바다와 연못의 모습, 특히 물결이 움직이면서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네는 이 라 그르누이에서 흰색, 푸른색, 옅은 푸른색, 갈색 같은 다양한 색깔들을 짧게 붓터치로 번갈아 가면서 캔버스에 짧게 끊어치는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라 그르누이의 물결은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물감들의 붓터치로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 물결은 모네에게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반면 르누아르에게는 물결이 모네처럼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모네와 엇비슷하게 물결을 따라하고는 있지만 물결의 묘사에 르누아르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그림에서 르누아르는 사람을 그릴지 보트를 그릴지 아니면은 이 강의 모습을 그릴지 잘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그림을 그렸고 또 함께 샤를 글레르의 화실에서 그림을 시작했고 거의 이웃사촌으로 지내고 때로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두 사람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이렇게 시작부터 모네와 르누아르의 그림 경향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햇빛을 받고 있는 여성을 그린 두 작품을 한번 볼까요? 모네가 그린 봄날이라는 그림에서 모네의 아내인 까미유가 흰 드레스를 입고 그늘 속에 앉아 있는데, 이 나무 그늘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흰 드레스 자락에 마치 점점이 이렇게 햇빛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네가 그리려고 한 것은 자신의 아내 까미유보다는 햇빛과 그늘의 미묘한 효과, 그리고 그 다채로운 모습일 겁니다. 어찌 보면 카미유라는 인물은 흰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흰색에 햇빛이 떨어지거나 그늘이 졌을 때 그 대비가 가장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은 여성을 그렸지만 르누아르가 그린 이 햇빛 속의 누드는 어떤가요? 르누아르는 이 그림에서 햇빛을 그린다기보다는 햇빛을 받은 여성의 미묘한 피부의 변화, 그리고 젊은 여성 누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인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시작부터 두 사람의 방향은
명확하게 달랐던 셈이죠. 다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의 모습을 캔버스에 포착한다라는 이 인상파의 강령에는 르누아르도 분명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인상파로 의기투합하고 세간의 큰 어떤 혹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세게 그림을 그려 나간 것이겠죠. 르누아르의 이 햇빛 속의 누드는 2차 인상파전에서 가장 혹평을 들었던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당시 파리 언론이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 한 여성이 르누아르에게 그림을 자기의 누드를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르누아르가 그 여성에게 아직 피부가 충분히 썩지 않았으니 바닷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햇빛 속의 누드에서 르누아르의 피부 표현은 죽은 어떤 사람의 시체의 피부 같다는 너무나도 잔인한 비평이죠. 그런 식으로 인상파는 세간의 몰이해를 받았고 당연히 그림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르누아르와 모네에게 서로가 없었으면, 가장 중요한 두 동료가 없었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결국 이 인상파의 길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네가 그린 아르장떼 위의 보트라는 그림을 보면 특히 하얀색 돛을 가진 보트가 물결에 비치면서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매혹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네가 심혈을 기울여서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물결은 정지할 수가 없죠. 물은 늘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일렁이는 움직임을 그림 속에서 정말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는 것이 모네의 필생의 목표였습니다. 모네가 60이 넘었을 때 한 비평가가 모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강박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느냐라고 물었더니 모네가 대답합니다. 나는 햇빛과 물의 시정을 가장 만족스럽게 그리는 그림을 얻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그림을 얻지 못했다고. 정말로 움직이는 물결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일렁이는 물결이라는 과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일종의 시적인 정석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모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해돋이 인상이라는 그림이 탄생하죠. 인상파라는 유파의 이름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고향인 르아브르에서 막 해가 뜨고 있는 광경을 그린 것이죠. 우리가 바다에서 해가 뜨는 장면을 일출을 정면으로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일출의 눈부신 빛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모네는 바로 그 장면을 포착한 것이죠. 해가 떠오르면서 그림을 보는 우리의 눈에는 수평선마저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과 바다가 한 덩어리가 된 눈부신 빛의 덩어리가 된 와중에 두 척의 고기잡이 배가 나가는 모습만 실루엣으로 어렴풋하게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이 1회 인상파전에 출품되었을 때 한 비평가는 우리 집 벽지도 이것보다는 성의 있게 그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상파가 가지고 있는 그 혁신적인 정신을 당대 비평가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완전히 엉터리 그림이다.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고 그림의 인상만 담는 데 그쳤다라고 평함으로써 인상파라는 유파의 이름이 탄생합니다. 한마디로 인상파는 인상파 화가들을 욕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은 자신들이 인상파라고 불리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빛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뜻으로 외광파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다고 해요. 르누아르와 모네 그리고 다른 인상파 동료들은 이런 세간의 혹평과 싸우며 꿋꿋하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르누아르가 1876년 3회 인상파전에 출품한 이 물랭들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작품은 몽마르트르에 있는 야외 유원지인 물랭들라 갈레트에서 일요일 오후마다 열리는 댄스 파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의 앞쪽에 2명의 여성 그리고 3명의 남성이 보이죠. 이들은 모두 르누아르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몽마르트르에서 르누아르와 이웃해 사는 드레스나 고급 식탁보에 술을 놓는 일을 하고 있던 처녀들이었습니다. 초여름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 3명의 남자들 중에서 특히 좀 말을 잘하는 유들유들한 친구가 두 처녀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두 처녀와 세 청년은 여기 이 댄스 파티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원체 말을 재미나게 하고 있는지 두 처녀가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3회 인상파전에 출품되었을 때 이 춤추고 있는 커플들이 왜 구름 위에서 춤추고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평이 실리기도 했다고 하죠.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는 이 빛과 그늘과 반사광의 효과를 당시 비평가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는 이 그림에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결국 르누아르의 관심은 빛이나 자연보다도 사람에 있지 않았나. 청춘이라는 젊음의 한때를 만끽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 삶의 행복한 모습, 인간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르누아르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모네와 르누아르는 친구였지만 르누아르는 모네처럼 혁신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르누아르는 18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갑자기 앵그르 시대라고 하는 1600년대 스타일을 추구하는 완전히 고전적인 형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목욕하는 여자들이라는 그림을 르누아르는 3년에 걸쳐서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 갑자기 또렷한 윤곽선이 나타나죠. 르누아르의 그림에서는 늘 윤곽선이 부드럽게 파스텔 톤으로 뭉개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또렷한 윤곽선과 목욕하는 여자들이라는 누드라는 주제 자체도 고답적이고, 이 목욕하는 여자들의 포즈는 프랑스와 부셰가 그린 목욕하는 달의 여신 디아나의 포즈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르누아르의 친구들은 당황합니다. 왜 굳이 이런 주제를?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르누아르는 이 앵그르 시대, 고전에 대한 집착을 담념하지 않았습니다. 르누아르는 내가 무언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나는 데생조차도 제대로 못하던 인물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르누아르는 1890년대에 들어서 앵그르 시대를 벗어나서 다시 이렇게 벨벳처럼 부드러운 선으로 감싸여진 이런 온화한 스타일의 자기 그림으로 돌아오지만, 누드에 대한 관심, 그 누드에 대한 애정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르누아르가 만년에 니스 근처의 까네슈르메르라는 따뜻한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그린 이 파리스의 선택이라는 그림은 명백하게 1600년대에 그려진 루벤스의 동일한 주제에 대한 르누아르식의 오마주입니다. 그는 만년에 이르러서 루벤스라는 최고의 스승을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고전에 천착하고 있었을 때 그의 가장 친한 벗 모네는 또 그것과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모네가 1890년대에 들어서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 인상파의 강령이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과 대기와 그늘과 바람의 변화, 빛의 변화를 화면에 포착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한 장의 그림에서 햇빛과 그늘과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네는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다른 날씨, 다른 계절, 다른 시간의 그림으로써 빛과 그늘과 대기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를 보여주는 연작 작업에 돌입합니다. 1890년대 모네는 노적가리, 포플러, 루앙성당 같은 연작을 차례로 그리는데, 첫 번째로 그린 이 노적가리 연작을 보면, 자, 여름 아침의 노적가리를 지금 보고 계신데 눈부신 여름의 빛에 노적가리의 모습이 거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 같죠. 그러나 한낮의 노적가리는 어떻습니까? 강렬한 빛을 받아서 노적가리의 존재감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노적가리가 만드는 그림자도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죠. 반면 노적가리 주변의 모습은 빛나는 여름의 빛을 받아서 아주 투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석양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것은 가을의 석양인데 여름 아침이나 한낮의 노적가리와는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적가리의 색깔 자체가 석양처럼 불타고 있어요. 저녁의 노적가리, 또 노적가리의 색깔, 빛의 색깔, 그늘의 색깔 모두 달라졌습니다. 모네가 왜 이 노적가리라는 곁단을 쌓아놓는 것이죠. 가장 재미없는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비건조해 보이고 단순한 존재가 빛과 대기에 의해서 이만큼이나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모네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네는 이 노적가리를 반년에 걸쳐서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좀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노적가리는 볏짚더미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그림을 그리러 갔는데 농부들이 다 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네는 국리 끝에 자기가 모네의 집이 있는 지베르니 강변에 나가서 포플러 나무를 그렸어요.
포플러 나무는 나무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느 날 나가보니 포플러 나무들이 없어졌습니다. 목재상들이 다 포플러 나무를 벨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네는 진짜 안 움직이는 걸 그려야지 연작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동생이 살고 있던 루앙으로 가서 루앙성당 시리즈를 그리게 되는데 이 루앙성당 시리즈에 얼마나 다채롭게 여름과 봄과 안개와 흐린 날과 저녁과 한낮과 새벽의 빛이 그려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조르주 클레망소가 격찬한 또다시 혁신으로 나아가는 모네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르누아르에게는 고전이 중요했다면 모네에게는 혁신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연작 시리즈를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모네는 지베르니 집에 있는 연못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연못에 모네는 수련을 심었습니다. 이 수련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그렸던 그 어떤 물보다 연못은 작은 물입니다. 모네는 지금까지 노르망디의 바다나 센강을 그렸죠. 강과 바다는 물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물의 양도 사실 굉장히 크고 많죠. 그러나 연못은 물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연못은 집에 있는 연못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작은 연못에서 놀랍게도 모네는 자신의 우주를 발견합니다. 모네의 수련 그림을 보면 그림에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주변 풍경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물에 비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모네는 수련을 점점 더 큰 캔버스에 그리게 됩니다. 만년의 수련은 최고 길이 19m의 캔버스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만년의 수련은 지금 보시면 완전한 추상화입니다. 모네는 인상파를 시작했고 연작을 시작했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추상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셈입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벗으로 지낸 모네와 르누아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르누아르는 고전으로 회귀하고 모네는 20세기 화가답게 추상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정이 이 다른 작품 경향으로 인해서 폄훼되거나 퇴색될 수는 없었죠. 두 사람은 끝까지 르누아르가 1919년에 사망할 때까지 끝까지 우정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고독은 소중하지만 우정은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르누아르는 모네가 없었다면 자신은 인상파라는 혁신의 길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자신이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준 이가 모네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고독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동반자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혼자이기를 감수하던 예술가들도 때로는 자신의 세계를 이해해줄 친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천재들의 재능과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묘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